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공한 인권 변호사 한기석이 어느 날 살인 혐의를 받은 조직 보스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한마디를 하죠. 우리 쌍둥이야, 기석아. 네, 맞습니다. 둘은 쌍둥이 형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어린 시절 병원에서 이름표가 바뀌면서 두 형제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공해야 했던 건 형이었는데 동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이 두 형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기석은 형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진짜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고급 로펌 정의법률사무소의 25층.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에도 한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한기석 변호사의 사무실이죠. 기석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커피는 아메리카노 한 잔, 설탕도 프림도 넣지 않는 검은 커피였습니다. 쓴맛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믿었거든요. 아빠, 또 일찍 나오셨어요? 문이 열리며 28살 딸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샌드위치와 우유가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은지는 로스쿨 준비생으로 아버지처럼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일이 좀 밀려서 말이야. 기석은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가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은지는 아버지의 책상 한쪽에 아침 식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쉬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걱정하셨을 거예요. 기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항상 그랬어요. 짧은 침묵 후 기석은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기억할수록 피곤한 법이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 은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나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아버지. 과거도 미래에 대한 꿈도 없이 오직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우는 인권 변호사로서의 기석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사건을 맡으세요? 노숙자 강제퇴거 사건이야. 시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지. 기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념, 그것이 기석이 변호사가 된 이유였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기석의 사명이었습니다. 오전 9시 기석은 법정에 섰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시 공무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기석의 뒤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재판장님, 이분들은 단순히 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에요. 갑작스러운 강제퇴거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기석의 변론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철저히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석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노숙자 할아버지가 기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우리 편에서 말해주는 걸 들었어요. 기석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기석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기석은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일에만 매달리는 삶. 개인적인 시간이나 취미는 없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기석은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사 시간,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해주세요. 아빠가 어떻게 변호사가 되셨는지, 어릴 때는 어떠셨는지. 기석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라니. 그가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였어요.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되어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과거는 별로 기억할 게 없어?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 기석은 서둘러 저녁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기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기석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워버리고 살아왔어요. 고아원 시절의 기억, 입양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 그리고 누군가를 두고 온 것 같은 묘한 죄책감. 하지만 기석은 그 모든 것을 묻어두고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약자를 위해 싸워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기석은 오늘처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석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기석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좀 특이한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조직폭력 관련 사건입니다. 기석은 펜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직 사건은 그가 평소 맡지 않는 분야였어요.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집중해 왔는데 폭력 조직이라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서강파라는 조직의 보스가 구속되었는데 변호사님께 변호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강도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강도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기석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살인 혐의인데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변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기석의 신념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남자의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야겠네요. 의뢰를 받겠습니다. 오후에 기석은 서류를 검토하며 강도철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55살 서강파의 보스로 10년간 활동해왔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폭력 전과는 거의 없고 주로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일들을 해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석은 강도철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인상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매였거든요. 이상하게 낯이 익네요. 기석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강도철을 만난 기억은 없었어요. 단순한 착각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기석을 보자마자 반가운 듯 웃었어요. 기석아, 오랜만이야. 누구신가요? 나 기억 안 나? 한샘 고아원 변상우. 기석은 한참 만에야 남자를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변상우, 그의 옛 고아원 동기였어요. 기석이 미국으로 입양되기 전까지 함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우, 형? 어떻게 여기를? 내 소식은 종종 듣고 있었어.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며? 자랑스럽더라. 변상우는 기석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과거와 연결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거든요. 형은 뭘 하며 지내세요? 이런저런 일들 하지. 중개업도 하고 브로커 일도 하고 말이야. 변상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강도철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기석아, 혹시 이 이름 기억 안 나냐? 강도철. 기석의 몸이 굳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강도철이 내 쌍둥이 형이야. 변상우의 말에 기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쌍둥이 형?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기석은 자신에게 형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에게 형제는 없어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너희는 아주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하지만 분명해. 강도철은 내 쌍둥이 형이야. 기석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변호해야 할 사람이 친형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내일 교도소에서 직접 만나보면 알 거야. 너희는 똑같이 생겼어. 변상우는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기석은 강도철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확실히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가의 주름과 턱선이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기석은 거울을 가져와 자신의 얼굴과 비교해 보았어요. 설마. 그날 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쌍둥이 형이라니.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형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폭력 조직의 보스라니. 은지가 아침에 커피를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아빠, 밤새 뒤척이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복잡한 사건 때문에 그래. 기석은 딸에게 이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이었고,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오전에 기석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접견실에서 강도철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가는 길 내내 기석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형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교도소 앞에 도착한 기석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석은 깊은 숨을 쉬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견실에서 강도철을 기다리며 기석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교도소 접견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기석은 의자에 앉아 도철을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갑을 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철. 기석은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변상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도철과 기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키, 체격, 얼굴형까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다만 도철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거친 삶을 살아온 흔적들이 말이죠. 도철은 기석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오랜만이다, 기석아. 그 한마디에 기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도철은 기석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거든요.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기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넌 날 기억 못하겠지.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도철은 기석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내 얼굴이 내 기억 속에 그대로네.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무슨 말씀을. 우리 쌍둥이야, 기석아. 넌 강기석, 나는 강도철. 기억 안 나냐? 기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철의 확신에 찬 말투와 자신과 너무나 닮은 얼굴을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정말 우리가 형제라는 걸? 도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왼쪽 갈비뼈 아래에 점 있지 않냐? 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확했어요. 기석에게는 왼쪽 갈비뼈 아래쪽에 동전만한 크기의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점이었어요. 어떻게? 나도 같은 자리에 있어. 쌍둥이니까 당연하지. 도철은 셔츠를 조금 걷어 올려 같은 자리에 있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석과 정확히 같은 위치, 조금 다른 크기의 점이었어요. 기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철을 보고 있으니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 같은 것이었어요. 정말 형인가요? 그래, 나는 내 형이야. 이제까지 너를 찾고 있었어. 도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형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왜 이제야 만나게 된 건가요? 그건 긴 이야기야. 우리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헤어졌거든. 넌 미국으로 입양됐고 나는 여기 남았지. 도철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옛날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너무 어린 시절의 일이라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형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런저런 일하며 살았지. 쉽지 않았어. 도철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기석은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변호사가 되었는데 형은 여기서 혼자 힘들게 살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석아, 넌 어떻게 변호사가 됐어? 미국으로 갔잖아. 네, 운이 좋았어요.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석은 자신의 성공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형은 고아원에 남아 어려운 길을 걸었는데 자신만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이야. 내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 도철의 진심 어린 말에 기석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원망하거나 질투할 법도 한데 도철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 정말 무죄인가요? 살인 혐의라니.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도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 없어.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죽은 사람은 우리 조직 간부였는데 내가 죽일 이유가 없어. 도철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기석은 변호사의 직감으로 도철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누가 형을 모함한 거죠? 조직 내부의 일이야. 복잡한 문제거든. 하지만 내가 내 변호사가 되어준다니 정말 고마워. 도철은 기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형, 제가 꼭 무죄를 증명해 드릴게요. 기석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형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이 컸어요. 접견 시간이 끝나갈 무렵 도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석아, 혹시 가족은 결혼했나?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있습니다. 그래, 조카가 있구나. 언젠가 소개해줘. 도철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접견이 끝나고 나온 기석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형이 생겼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형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 자신과 피를 나눈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기석은 차에 앉아 도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닮았지만 살아온 길이 달라서인지 전혀 다른 인상이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보는 애정어린 시선. 정말 내 형이라니. 기석은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도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어요. 형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교도소에서 돌아온 기석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철이 정말 자신의 형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닮은 얼굴과 같은 자리에 있는 점을 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석은 컴퓨터를 켜고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만약 정말 형제라면 DNA 검사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기석은 다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면봉을 가져갔어요. 도철을 만나자마자 기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정말 죄송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확실히 하고 싶거든요. 도철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내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 기석은 도철의 입안에서 침을 채취했습니다. 자신의 것도 함께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보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기석은 과거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입양 서류와 고아원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 받았던 서류들을 모두 꺼내보았습니다. 기석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입양 서류에 적힌 원래 이름이 강기석이 아니라 강도철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중에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기석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옛날 고아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 보았어요.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근처에 옛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기석은 오래된 기록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기석과 강도철, 쌍둥이 형제의 기록이었는데 원래는 형인 강도철이 미국 입양 대상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원래는 형이 입양될 예정이었다고? 기석은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입양 직전에 두 형제가 모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이름표가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양될 예정이었던 강도철 대신 강기석이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석은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형의 인생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형이 받았어야 할 교육과 기회를 자신이 대신 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 같았어요. 내 대신 네가 가. 넌 여기 있으면 죽어.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것이 도철이었을까요? 형이 자신을 위해 입양 기회를 포기한 것일까요? 기석은 급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결과는 형제 일치율 99.98%입니다.
확실한 형제 관계네요. 검사 결과를 받은 기석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정말 도철이 자신의 형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형의 자리를 차지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기석은 다시 교도소로 달려갔습니다. 도철을 만나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의 인생을 훔친 거였어요. 도철은 기석의 말을 듣고도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걸로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잘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원래는 형이 미국에 가서 교육받고 성공했어야 했는데. 기석아, 나는 내가 내 대신 좋은 삶을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이야. 도철의 진심 어린 말에 기석은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형은 원망하지 않는데 자신만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형, 이제라도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꼭 무죄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고마워, 기석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거든. 기석은 도철의 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서강파의 간부였고 도철과 갈등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철은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이 있나요? 그게 문제야.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꿨어. 돈을 받았나 봐. 기석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내부에 권력 다툼이 있었고 도철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누가 형을 모함했는지 알아내겠습니다. 기석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범인을 그날 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 때문에 고생한 형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형의 인생을 대신 살았구나. 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원래는 형의 것이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한 변호사, 좋은 교육, 안정된 삶. 모든 것이 형이 받았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기석이 할 수 있는 것은 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석이 도철의 변호를 맡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사건 현장의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처음에 했던 말은 잘못 기억한 것 같아요. 그날 밤 강도철을 본 게 확실해요. 원래 도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었던 노점상 아주머니마저 말을 바꿨습니다. 기석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확실하신가요? 처음에는 분명히 다른 말씀을.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어요. 그 사람이 범인 맞아요. 아주머니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조직의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기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박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기석,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박진우는 기석을 별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강도철 사건 말인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사건 수임 경로에 의혹이 제기됐어. 어떻게 갑자기 조직 보스의 변호를 맡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해.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도철이 자신의 형이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신도 서지 않았고 말해봐야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의뢰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석, 우리 로펌 이미지를 생각해봐. 폭력 조직 변호사라는 소문이 돌면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박진우의 말에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알 수 있었어요.
로펌에서 자신에게 사건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변호사의 기본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은 변호받을 권리가. 그런 이상론은 집어치워. 현실을 봐, 기서가. 이 사건 때문에 로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박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석은 로펌과 도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어요. 집에 돌아온 기석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은지가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도철의 사건이 나오고 있었어요. 서강파 보스 강도철, 조직 간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은지는 기석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아빠가 변호하는 분이에요? 그래. 왜 이런 사람을 변호하세요? 폭력 조직 보스잖아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정의로운 변호사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던 은지였는데 이번 사건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어. 그래도 아빠, 이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해요? 뉴스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석은 은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니 더욱 외로웠어요. 은지야, 아빠를 믿어줘. 아빠에게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인데요? 말해주세요. 은지는 답답해했지만 기석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철이 자신의 형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형의 인생을 대신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기석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강도철 씨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기석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도철을 만난 기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목과 복부에 칼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기석에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급소를 비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확실히 죽이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기석은 도철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는 형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후 도철이 깨어났습니다. 기석을 보자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했구나. 형, 괜찮아요? 누가 이런 짓을. 조직 놈들이겠지. 내가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운 거야. 도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석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기석아,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지, 그치? 기석은 도철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형은 자신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야. 형이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야. 기석은 목이 메어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형한테 평생 빚졌어. 기석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입양될 때 이름표가 바뀐 것, 원래 형이 미국에 가야 했던 것, 자신이 형의 인생을 대신 산 것, 모든 것을 말했어요. 도철은 기석의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걸 이제 알았구나. 형,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내가 내 이름표를 내게 줬어. 기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철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표를 바꾼 것이었어요. 왜? 왜 그랬어요? 넌 내 소중한 동생이니까. 내가 죽는 걸 볼 수는 없었어. 도철의 말에 기석은 통곡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었어요. 교육받을 기회, 성공할 기회, 모든 것을 동생에게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나는 몰랐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잘 살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철은 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하지만 기석아, 이제 그만해.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안 돼요, 형. 제가 형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기석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로펌에서 압박을 가하고 딸이 의심하고 증인들이 말을 바꿔도 상관없었어요. 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기석은 새로운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조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로 했어요. 형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듯이 이제는 자신이 형을 위해 싸울 차례였습니다. 기석은 병원에서 나와 차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형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철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표를 바꿔서 기석을 살렸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기석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는데 형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석은 휴대폰을 꺼내 사설탐정 이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민수는 기석이 미국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종종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민수 형, 저 기석입니다. 기석아.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요.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기석은 이민수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민수는 경찰 출신으로 현재는 사설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기석은 도철의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 도철이 자신의 형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고 아직 이민수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직 내부 살인 사건이구나. 쉽지 않을 텐데. 증인들이 하나둘씩 말을 바꾸고 있어요. 분명히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 사건이 다 그래. 돈과 협박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게 일상이지. 그래서 진짜 증거를 찾고 싶어요.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해요. 이민수는 기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사건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평소 내 성격으로는 이런 위험한 사건은 피했을 텐데. 기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꼭 해결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지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도와줄게.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해. 그날 밤 이민수와 기석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갔습니다. 부산의 한 골목이었는데 이미 경찰 수사는 끝난 상태였어요. 이민수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이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 조직 사건은 대충 수사하는 경우가 많거든. 두 사람은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민수가 골목 안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기석아, 이것 봐. 이민수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단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에서 떨어진 것 같은 금색 단추였어요. 범인 것일까요? 가능성이 있어. 강도철이 입고 있던 옷에 이런 단추가 있었나? 기석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도철이 입고 있던 옷은 일반적인 검은색 티셔츠였어요. 이런 고급 단추가 달린 옷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강도철 씨는 이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민수는 단추를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이걸 감정해보자. 지문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며칠 후 단추에서 지문이 검출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문의 주인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한편 기석은 로펌에서 더욱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대표가 다시 기석을 불렀어요. 기석, 마지막 경고야. 이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로펌을 떠나야 할 거야. 그렇게 하시죠. 기석의 단호한 대답에 박진우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쌓은 경력을 포기할 거야? 네. 이 사건이 더 중요해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구나. 조직 보스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려고 해. 기석은 사무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석아, 중요한 걸 발견했어. 만나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단추 지문의 주인을 찾았어. 누구예요? 서강파의 실세 중 한 명이야. 김태욱이라는 놈인데 강도철 바로 밑에 있던 부하래. 기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이었어요. 더 조사해보죠. 이민수는 김태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김태욱은 도철이 구속된 후 조직에서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었고 도철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동기가 충분하네요. 그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기석과 이민수는 김태욱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김태욱이 어떤 남자와 만나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건 당일 도철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증인 중 한 명이었어요. 증인 매수 현장이네. 이민수는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다음 날 기석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사진만으로는. 하지만 증인 매수가 분명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저 돈이 증언과 관련된 것이라고? 기석은 답답했습니다. 분명한 증거인데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어요. 아마도 조직의 압력이 검찰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도철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도철은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형, 진전이 있어요. 진짜 범인의 단서를 찾았어요. 기석은 김태욱에 대한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도철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김태욱 그놈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 하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해요. 당연하지. 조직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도철의 말에 기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증거를 찾아도 시스템 자체가 막고 있었어요. 기석아, 이제 그만해. 너까지 위험해져. 안 돼요, 형. 포기할 수 없어요. 기석은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시스템이 막아서도 조직이 방해해도 끝까지 싸울 것이었어요. 형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재판 당일 부산지방법원은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서강파 보스의 재판이라는 화제성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기석은 법정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해야 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간 기석은 피고석에 앉은 도철을 보았습니다. 형은 차분한 표정으로 기석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격려의 의미였습니다. 방청석에는 은지도 앉아 있었습니다. 기석이 부탁해서 온 것이었어요. 딸에게도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했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도철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들을 불러냈어요.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밤 현장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노점상 아주머니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강도철을 봤어요.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기석은 일어나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처음에는 다른 증언을 하셨죠? 아니에요. 처음부터 같은 말을. 이 녹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기석은 이민수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처음에 했던 증언이 흘러나왔어요. 그날 밤 강도철은 우리 가게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다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증인, 왜 증언을 바꾸셨나요? 아주머니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석은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협박을 당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석은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진을 추가 증거로 제출합니다. 기석이 내놓은 것은 김태욱이 아주머니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민수가 찍은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법정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검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의뢰하시죠. 저희는 언제든 원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석은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금색 단추였어요. 이 단추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옷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석은 단추에서 검출된 지문 감정 결과를 제출했어요. 이 지문의 주인은 김태욱입니다. 서강파의 실세이자 피고인과 조직 내에서 피고인의 자리를 노리고 있던 인물입니다.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지문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그가 범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석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어요. 피고인 강도철은 제 쌍둥이 형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부산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헤어졌습니다. 본래는 형이 미국으로 입양될 예정이었지만 병원에서 이름표가 바뀌었습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그가 겪어온 삶은 본래 제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삶을 대신 살며 변호사가 되었고 그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방청석의 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편파적으로 변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란 진실 위에 서야 합니다. 기석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태욱이 직접 자백한 녹음 파일입니다. 이것은 이민수가 김태욱의 부하를 매수해서 얻어낸 결정적 증거였어요. 김태욱이 술에 취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놈을 죽였어. 도철 형님이 없어야 내가 조직을 장악할 수 있거든. 녹음이 재생되자 법정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검사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법정에 김태욱이 있습니까? 그때 법정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태욱이 도망치려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것이었어요. 그는 이미 기석과 이민수의 제보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놓으라고. 김태욱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체포되었어요.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기석은 피고석의 도철에게 다가갔어요. 형, 이제 끝났어요. 도철은 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기석아. 정말 고마워. 몇 시간 후 재판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강도철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형의 무죄를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석과 도철은 법정 밖에서 포옹했습니다. 언론들이 사진을 찍어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은지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정말 저분이 아빠 형이세요? 그래, 은지야. 내 큰아버지야. 은지는 도철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도철은 은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카를 드디어 만나는구나. 정말 예쁘네. 기석은 모든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로펌도 그만두고 화려한 경력도 뒤로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형을 되찾았고 진실을 밝혔으며 정의를 실현했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 기석과 도철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도철은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기로 했고 기석은 서민들을 위한 작은 법무 사무소를 열기로 했어요. 형, 우리 함께 일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좋은 생각이야. 내가 겪은 일들이 도움이 될 거야. 두 형제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도철은 출소 후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갔어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작은 마을. 도철은 그곳에서 작은 목공소를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나무를 다루는 일에 금세 익숙해졌어요. 어서 오세요. 목공소에 들어온 손님에게 도철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도철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도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장을 정리하고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과거의 복잡하고 위험했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편 기석은 서울에서 작은 법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서민들을 위한 변호 업무에 보람을 느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도 큰아버지 보러 가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은지는 도철을 자주 보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알고 보니 따뜻한 큰아버지였거든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가야지. 기석과 은지는 매달 한 번씩 도철을 만나러 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의 정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기석과 은지가 하동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철의 목공소는 마을 입구에 있었어요. 간판에는 도철 목공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 기석아, 은지야. 왔구나. 도철은 작업복을 입고 나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손에는 나무 톱밥이 묻어 있었어요. 큰아버지, 뭐 만드세요? 은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작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이건 의자야. 마을 할머니가 주문하신 거지. 도철은 은지에게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우와, 진짜 예뻐요. 내가 앉을 의자도 하나 만들어줄까? 정말요? 저만의 의자요? 은지는 신이 났습니다. 도철은 은지를 위한 작은 의자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마을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시골 식당의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정겨웠어요. 형, 여기 생활은 어때? 좋아. 평온해서 좋네. 도철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거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잘해주시고, 처음에는 좀 경계했는데, 이제는 친해졌어. 어제는 옆집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배추를 주시더라고. 기석은 안심했습니다. 형이 진정으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도철의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목공소 뒤편에 있는 단칸방이었어요.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도철이 만든 작은 장난감들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나무로 깎은 동물 인형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큰아버지, 이것들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 심심할 때 만든 거야. 도철은 은지에게 나무 토끼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은지는 기뻐하며 안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은지는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기석과 도철은 마당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었어요. 형, 후회하지 않아? 뭘? 이런 산 말이야. 원래는 형이 미국에서 성공했어야 했는데, 도철은 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석아, 나는 지금이 좋아. 정말로.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해. 도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도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기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 이름 다시 바꿀까, 형? 도철은 놀라며 동생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원래대로 하면 어떨까 해서. 형이 강기석, 내가 강도철로. 도철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원래 그래야 했을 이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냥 이대로 살아. 도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강기석, 나는 강도철. 그래도 형제인 건 변하지 않잖아. 기석도 웃었습니다. 그래, 맞네. 이름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형제라는 게 중요하지. 두 사람은 다시 막걸리를 나누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 헤어져 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음 날 아침 기석과 은지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도철은 은지를 위해 만든 작은 의자를 선물했어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큰아버지.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도철은 두 사람을 마을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6개월 후 기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법무사무소를 정리하고 형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아빠, 정말 이사 가요? 그래, 은지야. 큰아버지 근처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 은지도 찬성했습니다. 시골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기석은 하동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하동읍에 작은 법무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법률 상담을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두 형제는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보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저녁을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기석의 사무소에서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도철이 직접 기른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형, 요리도 잘하네. 혼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더라고. 식사를 마친 후 기석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상자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어린 두 형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기억나? 도철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 기억나. 우리가 5살 때였나? 사진 속의 두 아이는 똑같이 생겼지만 각자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웃고 있고 다른 아이는 조금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석은 사진 뒤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연필로 적어 놓은 글씨가 있었어요. 강기석, 강도철.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그 이름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기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긴 여행이었어. 도철도 동감했습니다. 두 형제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긴 이야기가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하동의 아름다운 석양이 보였습니다. 두 형제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두 개의 이름, 강기석과 강도철. 운명이 바꿔놓은 이름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든 것은 변하지 않는 형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이름으로, 하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두 형제의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세상에는 기석처럼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도철처럼 묵묵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세상의 모든 기석과 도철에게 응원의 마음을 좋아요로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